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변동성이 심한 장세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오늘 함께 달려줄 기수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한 분석과 탁월한 안목으로 투자에 가려운 점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는 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합니다.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워렌 버핏 농께서 한 얘기인데요. 뭐 투자라는 게 일회성 이벤트나 게임이 아니죠. 요번 조정기에 여러분들 이 인내심이라는 무기를 좀 가져셔서 최종 승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내,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글로벌 증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 안에 넣고 꿰뚫고 계시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바바리안 리서치라고 하는 해외 주식만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출연인데 화이팅해서 뭐 시장 분위기도 좀 힘든 분위기이지만 화이팅해가지고 해외 주가 관련된 알찬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남이세요. 감사합니다. 해외 주식 정보를 아주 알차게 전해드릴 겁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진입 시사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고 뭐 우리 증시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2,700 뭐 간신히 지켜냈고요. 코스닥 약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이 많이 샀고요. 외인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은 팔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전 글로벌 시장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뭐 전체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주식이든 뭐 모든 그 투자 자산 중에서 오르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일부 뭐 에너지 섹터라든지 뭐 금융주 들도 뭐 일부 조금은 오르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뭐 잘 평화롭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또 뭐 반대로 또 뭐 전쟁이 뭐 일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이게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 누구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분위기인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분쟁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미러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이었는데 이제 정상회담도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러면서 더 출렁거렸고요. 오면서 뉴스 들어봤더니 러시아 증시는 뭐 그냥 폭락이라면서요? 뭐 마이너스 14%? 어제 한 13% 넘게 빠졌고요. 지금도 한 6, 7%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러시아 증시는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반토막 수준까지 가고 있고 루블화는 거의 이제 코로나 수준까지 좀 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러시아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푸틴이 협상을 통해서 뭐 나토가 조금 물러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지 전쟁을 일으키긴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도 이게 이미 그 도네츠크랑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이제 승인한다고 하고 막 평화유지군을 보낸다고 하니 이 지역에 이미 그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죠. 러시아는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에 러시아까지 제재가 가해지면 러시아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이게 달러 결제망에서 빼버리고 그 에너지를 수출을 못하게 해버리면 물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주긴 하겠지만 이거를 러시아 경제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쟁의 공포가 벌어질 때마다 러시아 증시가 폭락을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게 명확히 나온 거죠. 전쟁이 나면 어디가 제일 안 좋아진다? 러시아가 제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국 경제가 파탄이 났을 때 과연 푸틴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래서 더 깊숙하게 쳐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걸 바로 보여주는 게 러시아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중재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유럽은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직격탄을 맞죠. 어쨌든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러시아로부터 수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유든 천연가스든.
그래서 러시아 분쟁이 더욱더 악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 수급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러시아 주식 시장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고 있고 그것과 함께 뭐 글로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연쇄적인 그런 조정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죠. 더 떨어지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러시아 뭐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을 지금도 높은데 더 맞아요. 끌어올린다든지 네. 뭐 곡물 가격을 지금도 높아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더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여기서도 더 촉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연준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나 네. 생각보다 강하게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진영학적 리스크가 딱 터져버리니까 네. 아 이거 더 세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동시에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사실 간접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어 보일지 몰라도 이게 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 어땠지 했는데 어제 쉬었더라고요. 네, 어제 그 대통령의 날로 네. 어제 네. 휴장을 했었어요. 그럼 오늘 장 열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뭐 미국 선물 분위기를 봐서는 네. 뭐 어제 쉰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좀 뭐 쿠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과격한 하락장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제 쉰 게 그나마 낫다 싶은데. 네, 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1.5% 두 번 빠진 네. 거를 한 2% 중반만 빠져주면 그렇지. 덜 빠지는 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도 뉴스에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요. 네. 보면 최근에 시장을 보면 약간 좋은 뉴스 나오면 확 올랐다가 네. 또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또 확 빠지고 이런 네. 것들에 또 휘둘릴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아까 유럽 증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면 이게 가장 의존도가 높은 이제 그 뭐 오스트리아나 특히 독일을 보면은 네. 뭐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한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프랑스를 보면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영향권에서 먼 이미 어차피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도달할 수 없는 섬나라인 영국은 네. 이미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는 아예 때린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은 그거랑 완전 관계가 없으니까 네. 강력하게 제재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러시아로부터 좀 멀수록 더 그 강력하게 지금 러시아를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 네. 뭐 국제 지금 주가 동향 이런 거 쭉 얘기해 봤어요.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사요. 네, 그리고 외국하고 기관은 팔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거래량이 한 네. 10조 원 초반대로 굉장히 요새 네. 요새 그렇죠.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화랑일 때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0조 원 이상 거래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조 원으로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조 원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오늘 같은 장에서 개인이 산 건 어떻게 네. 그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좀 밑에 받쳐놓는 물량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은 호가를 먹으면서 거래를 시키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걸어놓은 물량에 네. 외국인들과 기관이 그냥 호가를 약간 이렇게 때리면서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수 매도가 합이 붙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호가를 이렇게 낮추면서 파니까 증시가 빠지는 거거든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너무 거래량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동향은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사요? 아니면 조금씩 오를 때마다 팔아요? 뭐예요? 요새 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바쳤던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였는데 네. 이게 연초 들어서 시장이 빠지니까 조금 공포감에 의해서 매도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또 역으로 하면은 네. 연기금을 필두로 기관들이 매수가 조금씩 집행이 됐었고 네. 외국인들도 살짝 뭐 오락가락했지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결국 이게 개인이 팔았다는 얘기는 반대편이 샀다는 얘기니까요. 네. 근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또 많이 빠지는 날은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서워서 또 도망가시는 분도 있고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많이 팔아왔고 네. 저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온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특이 동향은 좀 메모리 업종, 국내 반도체 업종은 조금 사고 있는 예. 그런 좀 특이한 큰 거는 사는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업황 분위기가 네. 살짝 좋아진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낸드 메모리 쪽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에서 좀 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세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이제 한국의 이제 반도체 메모리, 뭐 미국의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를 이제 가져가서 이제 뭐 다양한 가전제품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업체들이 IT 기업들이 약간 이제 공급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좀 웃돈을 주고 그렇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사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분위기를 약간 좋게 만들었다. 뭐 이런 동향은 최근에 있습니다. 원자재 쪽은 어때요? 원자재 이쪽은 좀 올라요. 지금 가격 동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거를 사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격탄이 맞은 거죠.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이 다시 이게 평화 유지군이라고 하면서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한 93달러 정도 때까지 올랐죠. 네, 거기다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비철 금속이 요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구리, 니켈 뭐 이런 것들 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이 비철 금속이라는 것도 대부분 원래는 이제 중국이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또 뭐 셧다운하고 이러면서 생산 차질이 있었고 또 러시아가 뭐 팔라듐이나 뭐 알루미늄, 니켈도 뭐 굉장히 한 상위권에 팔라듐은 뭐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알루미늄과 니켈도 한 5위권 안에 한 5, 6%대의 생산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심해지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좋은 게 에너지 업종과 이런 비철금속 관련된 업종들인 거죠. 근데 그게 관련 주식이 관련 주가가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돼요?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부 정유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이게 원유를 뿜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더 좋은 거잖아요. 엑스모빌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에도 역시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알루미늄도 우리나라도 알루미늄 뭐 재련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알코아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만 들어서도 30%가 올랐어요. 이게 한 2020년 저점부터 한 15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은 알루미늄 그 원재료부터 중간재 완제품까지 팔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모든 걸 누리다 보니까 이런 주가가 그 이제 원자재 기업들도 이거를 아예 채취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하는 그런 풀 라인업을 갖춘 기업들이 주가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또 대부분 또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관련 기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크게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면 지금 좀 들어가 봐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그 관련 기업들은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아서 좀 사업 부분을 좀 뜯어보고 이거를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지를 봐야 될 거고 또 일부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다른 이슈로 출렁인 뭐 대선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출렁였던 것들이 있어서 잘 살펴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왕이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진짜 수혜주를 보시는 게 맞다. 근데 미국을 들여다봤더니 미국은 이미 반영이 돼서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다른 거 다 떨어졌는데 에너지 관련 뭐 광산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올랐죠. 근데 그걸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일단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근데 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원유라든지 다양한 이제 뭐 비철금속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뒤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러시아 사태 이전에도 미국 시장에서 약간씩 들려오던 소식이 뭐냐면요. 1분기가 인플레이션 우려의 고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지만 이 공포의 극한이 이번 22년 1분기일 거다. 그럼 2분기부터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시그널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면은 사실 뭐 말씀해 주셨던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도 이게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급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몇 번 나온 적도 있고요. 이런 지정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레벨이 낮으면은 모르겠는데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좀 뒤늦게 좀 들어가는 감도 저는 약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제 유가가 100달러 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된다 막 이러는데 아직이 아니고 지금 좀 왔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물론 저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 정 이사님 의견에 너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정말 세게 전면전이 붙어서 유가가 오버슈팅으로 110달러, 120달러가 나오면 에너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좋은데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투자는 항상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죠.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안 좋았을 때 투자해서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주가 아닌 이런 사이클 기업들은 약간 뒷공무니를 쫓아갔을 때는 항상 피크 아웃에 대한 그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화학주나 철강주들 보면 피크 아웃 우려를 못 피하신 분들은 지금 다 고점에서 40% 반토막 나 있거든요. 이 기업들도 지금이야 좋은 거지. 지금 좋은 현상을 설명드린 거지. 언젠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갑자기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피크아웃 되면 또 이것도 금방 뭐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워낙에 국제 정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때 막 변하기 때문에요. 이거 내가 먼저 선점하고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뒷공문이 쫓아가면 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시장에 참여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금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뭐 한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자산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약간 뭐 작년에 유행했던 적은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금은 그래도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오르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근데 가상자산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코인은 예전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코인이 오르고 뭐 이렇게 좀 반비례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가요. 맞아요. 이게 국면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공식이 없어요. 어쩔 때는 같이 오르고요. 어쩔 때는 지금 같이 빠지고 있죠. 어쩔 때는 엇갈려요. 근데 지금은 같이 빠지는 국면이다. 지금은 그 이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그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빠지는 건데, 근데 분명히 저는 디커플링도 언젠간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게 이게 이제 주식이 오르고 얘네가 빠질지, 주식이 아직까지 빌빌대는데 가상자산이 먼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같이 움직이는 국면이다. 이렇게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가상자산하고 주식이 같이 가는 거,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이런 현상은 괜찮은 겁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시장의 특성이 위험 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괜찮은 거라고 보기 쉽지는 않죠. 어쨌든 주식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암호자산 역시도 좀 급락세, 특히 오늘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뭐 모든 시장을 다 우려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움직임을 조금 예측을 하는데 먼저 비트코인 가격을 먼저 보시는 분들 있어요. 주말에 시장 안 열릴 때 비트코인 빠지겠구나. 가격이 24시간 하니까. 뭔가 반등이 나오면은 미국 오르겠구나. 좀 오르겠네 이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같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다들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워낙에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시니까 지금 서학개미들 너무 많은데요. 그 나스닥에 투자한 분들, 그러니까 성장주에 투자한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올 1월 들면서 굉장히 많이 돈이 갔어요, 그쪽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동향이 어때요? 좀 빠져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전히 좀 묶여 있으시고 여전히 많이 좀 사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수 하락장을 좀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과거 완전 뭐 작년 상반기 재작년처럼 막 화랑 같은 느낌은 아닌데 여전히 좀 시장이 많이 나와서 관심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요거 잠시 후에 저희가요 어떤 종목을 샀는지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 그걸 종목별로 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지금 막 출렁거리다 보니까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이 횟수가 뭐 7번 얘기 나오고 뭐 이러는데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던데 맞는 겁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분기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걱정하는 시기고 2분기부터는 덜 걱정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줄어들 것 같다. 줄어들 것 같다는 이유는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막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려고 하다 보니 금리가 뭐 갑자기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경제가 또 안 좋아졌어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그죠? 상황에서 또 안 네.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네. 금리를 이제 좀 공격적으로 올려봅시다라고 네. 연준이 외쳤는데 한 몇 번 올리다가 안 올려요. 아 이거 경제가 좀 이상해지네. 경제가 좀 망가질 것 같네라고 해서 이제 덜 올리는 네. 생각보다 덜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네. 시각이 좀 최근에 좀 생겼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좀 약간의 좋은 분위기가 생길 듯 말 듯 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 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누가 저한테 뭐 미국 금리 몇 번 올릴 거 같니 물으시면은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은 연준도 잘 모를 것 같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또 달라졌으니까. 특히나 뭘 보셔야 되냐면 네. 자 이게 왜 갑자기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 수가 떨어져요. 네. 이건 뭐냐면 자 이게 유가가 말 그대로 120불, 130불 간다 생각을 네.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게 뭐 기름값으로 난방비로 더 많이 나가면 우리가 다른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는 침체를 부를 수 있는 거고 또 저는 아직까지 네. 시장이 강세장이 끝나지 않은 상황의 조정이라고 보는 네. 이유가 보통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무너지는 거는 네. 미국의 GDP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을 때 무너져요. 네. 그건 이제 기준금리를 그걸 뚫고 올리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는 한 2%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성장률이 1.8%로 떨어지면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 미국의 GDP 예상 성장률이 한 3.5%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연준은 그걸 믿고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전망치가 떨어지면 연준은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릴 것이고 크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긴축 우려가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걸 또 반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엇박자가 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주식 시장, 그러니까 뭐 이건 시나리오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GDP 뭐 예상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내려가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라든지 규모를 조금 줄이기 시작을 하면은 유리한 거죠. 시장 너무 좋아지고 네, 갑자기 네. 급반전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케이스가 한 2018년도 있었거든.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 시장이 안 좋았어? 이러면서 갑자기 랠리를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러시아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시나리오별로 욜로도 갈 수 있고 솔직히 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양방향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요. 그걸 어떻게 완전히 예측하기 힘들고 예. 솔직히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은 네.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는 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봐요. NC 소프트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지금 반토막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것들 이를테면 뭐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BBIG. 네. 그죠? 뭐 바이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막 그런데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그 BBIG가 그동안 네.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마침 BBIG가 처음 생긴 거는 이제 2020년 중반에 네. 우리 네. 이제 지수를 만들었죠. 네. 그러면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 BBIG인데요. 이 관련 ETF가 20년 7월에 처음 상장이 됩니다. 네. 그때 10,000원으로 상장이 됐거든요. 네. 그럼 10,000원에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20년 12월에 13,600원 정도를 찍고 작년 말에 이미 8,600원까지 떨어집니다. 네. 지금은 한 6,800원. 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바이오가 제일 안 좋았어요.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이게 10,000원이 기준인데 21년 10월, 작년 10월에 네. 18,600원까지 올라가요. 가장 많이 올랐었고요. 네. 작년 말에 한 16,600원, 오늘 한 14,000원 전후니까 네. 이것도 고점 대비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한 14,000원 정도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 인터넷은요. 작년 7월에 한 13,4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작년 네. 말에 11,000원, 오늘 8,500원 전후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10,000원이 무너졌어요. 네. 게임이 제일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 작년 11월에 14,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 P2E 이런 것들 열풍이 있었었죠. 근데 네. 지금 한 9,000원이 깨졌거든요. 네. 8,900원 전후로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12,600원, 올해 가장 많이 빠진 건 게임이에요. 네. 올해 들어서. 네. 이게 이제 정리를 보면 바이오가 그 이후로 가장 안 좋았고 네. 올해는 게임이 가장 많이 빠졌고 더 웃긴 거는 20년 7월이면은 벌써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네. 10,000원을 하회했다는 건 새 업종이. 야, 이거를 내가 1년만 들고 있었는데 다 손실을 하신 거죠.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BBIG,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어려웠다. 네.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반대로 요거 가지고 있다가 네. 지난해 말 무렵 네. 그때 다 파신 분들은 괜찮았다. 그렇죠. 그걸 다 피할 수 있었죠. 네. 뭐 근데 못 떠났으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걸 가지고 계신 건데 네. 아니면 손절하고 떠나셨던지. 네. 근데 손절하기엔 지금 액수가 커진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동일한 기간에 미국의 성장주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지만 제가 그 동일 기간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애플 알파벳은 그 기간 동안 70% 올랐어요. 고점에서 떨어져봤자 마이크로소프트 한 50% 올랐고 테슬라는 280%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똔똔이고 메타 플랫폼 중에 한 15% 빠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 성장주 대비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왜 이렇게 취약한가? 네. 일단은 시장이 신흥국 시장이기 때문이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점점 그 미국 시장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는 기조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의 이 성장주들이 미국에 있는 대표 성장주들에 비해서 뭔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든지 네. 이런 장악력이 글로벌 장악력이 높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상대적 여유에 있다. 하지만 또 미국에 있는 성장주 대비해서 물론 미국의 중소형 성장주들은 70% 80%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과매도 상태다. 지금 팔기에는 이미 과매도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BBIG라면 없는 분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회복 전망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네. 10년 동안 올랐어요. 네. 근데 계속 갈까요,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네. 살펴보면은 네. 사실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계속 제가 금리잖아요. 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 이제 돈을 빌리기,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녹록치 않고 어려워진 환경이 됨으로써 약간 꿈만 먹고 살던 뭐 기업들은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거죠. 네. 예, 과거처럼 이익을 따박따박 내줘야지 은행들이 돈을 잘 빌려주는 환경이 된 거죠,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다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면은 이 네. 두 부분이 풀려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을 네. 좀 시그널이라도 조금씩 네.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아마 성장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음. 좀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뭡니까? 그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죠. 서학개미들이 뭐 테슬라. 예, 테슬라 제일 많이 샀나요? 압도적이에요. 예. 압도적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아직도 많이들 가지고 있는 압도적으로 거죠? 많고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한 16조 원 정도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이 전체 해서 100조 원이 안 되거든요. 아직도. 근데 이제 그 중에 16조 원이니까 근데 이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던데 지금. 예, 테슬라도 사실 뭐 한 $1,200 정도 근처까지 갔다가 그죠. 지금은 뭐 이제 $900 이하로 870 예, 정도? 870달러까지. 네. 근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워낙에 일찍 들어갔죠. 이게 테슬라. 그럼요. 예. 최근에 사신 분도 네. 있겠지만 네. 정말 오래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뭐 환산 주가로 하면은 이게 뭐 한 몇 년 동안 한 2, 30배 올랐으니까. 네. 분할도 하고도 예, 뭐 예. $1,000을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예, 엄청나게 올랐죠. 만약에 그 지금 이제 테슬라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요거 기회 아니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은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한 이 상황이 매수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아, 그래요? 생각하고 있고, 근데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또 최근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출렁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조정이 더 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우상향 곡선을 꾸준하게 그릴 수 있는 지금 900 밑으로 가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870 네.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괜찮다. 예.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시장이 빠질 때는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같이 빠집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고통스러운 지옥은 투자를 하면서 네.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내가 가진 주식 빼고 다 올라가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네. 지금은 손에 손잡고 힘든 겁니다. 다 같이 동료고요. 근데 네. 반등장이 왔을 때 달라지는 건데 그렇다면 자, 다 같이 빠졌을 때 앞으로 반등했을 때 가장 먼저 세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또 현금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리밸런싱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네. 그 대상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 고려하셔야 할 대상이 테슬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투자로 봤을 때는 성장주의 대장주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투자했죠? QQQ 같은 것도 많이 투자한 것 같던데요. 그건 이제 나스닥 지수 나스닥을 추정하는 추정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QQQ와 같은 경우에는 이 ETF 안에는 뭐 10% 이상의 애플로 맞아요. 이제 네. 비중이 있고 뭐 대부분이 대형 라지캡 빅테크라 불리는 그런 종목들이 네. 꽉꽉 차 있는 그런 네.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네. 사실 시장이 지금 흔들린다 손 치더라도 좀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QQQ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영향이 좀 컸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게 지금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시나요? 뭐 저점이 어디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진짜. 예, 이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나면은 네. 아까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ETF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겁나는 게요. 그래프를 보면 네. 미국 주식도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거의 한 40%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아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게 지하가 있더라고요. 지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중국 주식을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신흥국과 미국은 달라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일단 네. 신흥국 증시죠. 근데 이게 미국 증시로 놓고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을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나스닥이 한 16, 17%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20% 이상 빠진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일단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었죠. 그리고 이게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는데 그때도 20%까지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2.5%까지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번 한 24% 정도 나스닥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한 35% 정도 빠진 적이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20% 이상 빠진 적이 없었고 네. 미국의 차트를 지금 단기 차트 보신 거잖아요. 아나운서님께서 이게 장기 차트를 보시면요. 네. 그런 조정을 거치고 나서도 굉장히 기조적으로 이렇게 그게 우상향을 하는 게 우상향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자본주의의 경제는 항상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자본주의고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증시가 미국 증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올해도 1월에 한 2조 원 이상, 네. 2월에도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기조적인 겁니다. 이게 작년 말로 미국 주식 보유 잔고가 한 8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이게 20년 말엔 40조, 네. 19년 말엔 10조 원이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기조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보유 잔고가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 사이인데 이게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을 네. 정도로 네. 기조적으로 그거는 트렌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메타 많이 떨어졌던데. 메타는 좀 기업 개별적으로 네.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펀더멘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떨어졌고 아까 이제 지하로 갈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제 의견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매크로 네. 환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빠졌던 치더라도 지하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종목들이.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매크로 환경 속에서는 뭔가 새롭게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하로 가는 종목을 절대 고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지하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고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 지금은 절대 이익을 못 내는 종목,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종목들은 예.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매출 성장률이 뭐 50% 이상 뭐 예. 엄청나게 고도 매출 성장이 나타선 치더라도 뭔가 돈을 못 버네, 적자가 심하네라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예.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 예. 지하 뭐 1, 2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 4, 5층으로도 갈 수 있는 기업을 확실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매크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조심하시고 물론 다만 장기적으로 좀 네. 중장기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되시고 믿음이 있고 좀 확신이 있으시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단기적인 그런 수익률에 흔들리실 것 같으면 멘탈이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으면은 네. 이렇게 돈 못 버는 종목들은 지금은 좀 피하시겠습니다. 예. 기왕에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 테슬라, QQQ,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이런 거 다 알아요. 네. 이거 많이 담았어요. 네. 근데 나는 신세계를 개척하고 싶다. 서부 개척하듯이 그런 주식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신세계를 개척하고 싶은 종목. 예. 어, 아직 요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근데 가기는 갈 것 같다 이런 거 말이죠. 예, 제가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좀 기본적인 올해 테마를 뭘로 보고 있냐면요. 네.
미국 시장에서 턴어라운드를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뭐 테슬라, 알파벳, 뭐 애플 이런 빅테크 종목들은 과거에도 잘 나갔고 앞으로도 잘 나갈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주가가 좋았고 사실 앞으로도 뭐 사업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종목도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동안 주가가 속된 말로 쩔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지표가 굉장히 싼 매력적인. 근데 사업 상황을 딱 봤더니 뭔가 얘네가 좀 회사가 변하고 있어. 네.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느껴져.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는 기간은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뭐 서두가 좀 이러는데 뭐 종목으로는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은 뭐 인텔, 반도체 업체 인텔. 그거 꽤 오래 그냥 이렇게 갔는데요. 예. 그리고 인텔이 이렇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검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화장품 업체 중에 코티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 그 광고 많이 봤죠. 코티 뭐 향수도 만들고요, 색조 화장품도 만들고 뭐 다양한 뭐 브랜드의 화장품 그 프로덕트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사실 뭔가 지금 회사가 펀더멘털이 돌아서는 국면에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제가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종목은 빅토리아 시크릿. 예, 그 대표적인 속옷 기업이죠. 미국에 있는 그 약간 섹시한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빅토리아 시크릿. 회사가 이래서 망가진 거거든요. 너무 그쪽 그 스테레오타입의 뭐 서양 금발 뭐 섹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양성도 추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그 인종이라든지 그런 계층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잘 나가는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이 회사 역시도 최근에 뭔가 회사 전략이 많이 바뀌면서 좀 제품도 좀 인구 구조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뭐 3가지 기업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왜 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쌉니다. 안 비쌉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 이사님, 지금 저 유튜브를 통해서 긴급 질문 들어왔습니다. 만주 윤봉길님인데요. 인텔 7년 가지고 계셨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을 것 같다라고 저는 느낌 확 와닿고요. 인텔은 최근에도 좀 조정이 좀 있었어요. 일단 최근 2번의 조정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이쿠 이러면서 주가가 한 번 레벨 다운 한 번 조금 더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 행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한 5% 정도 또 밀렸습니다. 최근에죠. 근데 인텔은 지금 회사의 경쟁력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시는 게 전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워낙 좀 뭐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도 복잡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텔은 CPU라고 하는 반도체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은 딱 2가지 포인트만 좀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의 회로, 설계 경쟁력.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로라고 하면 저희가 반도체 보이는 막 이상한 회로 설계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설계를 얼마만큼 잘 짤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2번째, 삼성전자가 열심히 하고 있고 TSMC가 열심히 하고 있는 반도체를 얼마만큼 미세하게 자그맣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 제조 경쟁력, 설계 경쟁력과 이 제조 경쟁력 이 2가지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탈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길어졌는데 인텔은 그동안 이 2개가 바닥이었습니다. 같이 망가졌어요.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둘 다. AMD한테 잡히고 TSMC한테 잡혔었는데 그 만주의 윤봉길님 그냥 7년 가지고 계신 김에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사시는 건? 만주 윤보기님이 이 바닥일 때 지금 계속 힘든 구간을 보내셨던 건데 이게 왜 저희가 인텔을 좀 좋게 보냐면요. 이 2가지 팩터 요소가 동시에 좋아지기 시작하는 첫 해가 22년도고 23년도가 되면은 의미 있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산호세에 사시는 엘모 씨라고요. 저희 매형이신데.
동의하십니까? 네. 혹시 또 이걸 많이 갖고 계시겠? 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래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오래. 인텔 얘기는 좀 그냥 아주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의 그 뭐 다나와라든지 뭐 네. IT 기기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은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 신제품을 내놨다. AMD가 신제품을 내놨다. 그러잖아요. 인텔이 신제품 내놓잖아요. 다 욕이었어요. 싸그리 욕이었어요. 뭐 이딴 걸 신제품으로 내놓느냐. 뭐 성능도 안 나오고 뭐 발열도 관리도 못하고 전력도 소모 많이 하고 싸그리 다 욕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신제품을 인텔이 내놨거든요. 네.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12세대 제품인데 엘더레이크라고 한 신제품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국내 다나와 사이트 랭킹 보시면은요 인텔 제품이 상위에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쪽에서도 지금 리뷰들이 인텔의 신제품에 대한 평가들이 이게 뭐 확 좋아졌어요. 이건 아닌데. 아니 제가 지금 저 인텔 얘기를 하니까 이사님 신났어요. 예, 이제 그 판단은 우리 같이 경주만 함께 하시는 근데 분들이 그거는 분명히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논란이 많고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 거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거든요. 인텔이 저는 그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시네. 과거에 AMD라고 하는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기업이 망할 뻔했죠. 이랬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 2016, 17년도에 AMD가 그때 1, 2불 1달러? 그죠? 네, 1, 2불 할 때. 지금 몇 달러입니까? 200 뭐 지금은 말도 못하게 뭐 올라가고 있죠. 200배 올랐어요. 네. 200배. 근데 요거는 바로 해결될 종목은 아니죠. 조금 기다리고 근데 딱 그 진입 그게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 타이밍이 사실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AMD 때도 그랬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네. 시간 싸움 하셔야 피오르는 돼요. 걸 네. 누가 알겠냐. AMD 때도 그랬어요. AMD 때도 2017년도 막 그때 보면은 다들 뭐 온갖 커뮤니티에서 AMD 욕을 도배가 됐었거든요. 예. 곧 망한다고 했죠. 곧 망한다고 네. 했었는데 사라진다고 했죠.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그 사람들의 평가들이 조금씩 예.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AMD 제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흐름이 인텔에서 나타나는 거고, 물론 이게 언제 올라갈지 예. 이거를 모른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일단 인텔의 요번 1분기 실적, 그리고 엘더레이크 신제품의 판매 동향, 특히 뭐 유럽 지역 판매 동향 같은 거는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좀 뭐 정성적이나 좀 가까운 데서 찾아보실 것 같으면은 국내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인텔 제품 반응,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레드썬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로. 지난 한 달 동안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네. 뭘 판 거예요? 그거 순위 한번 알려주실래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겨우신 거죠. 못 기다리시는 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더군다나 하이닉스는 또 최근에 약간 뭐 파실 만큼 시세도 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게 네.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한 게 하이닉스가 92,000원 정도 바닥을 만든 게 누굽니까? 외국인들 매도로 네. 인해서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네. 물론 그들이 동일의 인물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만든 그 92,000원까지 팔면서 바닥을 만들었다가 지금 12만 원, 13만 원에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스마트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또 뭔가 지겨웠는데 다른 것들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고 삼성전자는 플랫하게 가니까 이거를 팔아서 좀 많이 빠진 거 사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 근데 또 반도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니 또 이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한지주, LG엔솔,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뭐 LG엔솔이 어차피 공모주 받은 걸 파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궁금해요. 이분들이 과연 익절을 하신 건지 손절을 하신 건지, 아이고 지겨워 이러고 떠나신 건지, 다시 돌아오실 건지, 네.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보시면 금융주도 은행주도 최근에 나쁘지 않았잖아요. 보면 손절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세가 버텨주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손절을 하셨더라도 제가 제일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 지금 만약에 팔고 떠나시는 분들이 이게 다시 시장이 화랑이 되면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되풀이되면 계속 손해 보시는 거예요. 제발 좀 거꾸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남들이 돈 벌었다 할 때 배합하지 마시고, 남들이 죽겠다 망했다 할 때 돈을 들고 오시면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본주의에서 증시는 계속 나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힘들다 할 때 투자를 하셔서 남들이 들어올 때 나가시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 월마트에서 직원들 마스크 벗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완전히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리오프닝으로 완전히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뉴스를 통해서 쉽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스크 다 벗고 네. 이제 편하게 다녀라. 네. 예. 뭐 지금 오미크론이 여전히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이것만 지나면은 이제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 네. 종식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다 오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지금 리오프닝 주식 오르고 있습니까? 네, 리오프닝 주식도 뭐 아주 막 높은 수익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래도 어려운 장세 속에서 그래도 네. 꾸준하게 그나마 리오프닝 주들도 괜찮은 수익 뭐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국내는 오늘 어땠습니까? 국내도 그나마 살아있는 게 리오프닝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화장품부터 해서 뭐 여행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나마 또 해운주까지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리오프닝 얘기 그 매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 창궐하기 전인 19년 말보다 네. 주가가 높은 주식들은 일단 지금 실적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모멘텀 때문에 더 가긴 갈 건데 네. 그거를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리오 오프닝도 약간은 이제부터 더 네. 올라가면은 네. 약간 꽁무니 쫓아가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피크아웃이 언젠가는 오죠.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네. 리오프닝 투자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정말 심각할 때 네. 야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언젠가는 리오프닝 안 되겠어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항공주가 아직도 19년 말 대비에 아직도 한 30% 이상 빠져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주식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선행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은 리오프닝 주식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항공주 방금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코로나 이전에 주가 수준을 회복을 못한 이유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국제선이 안 열렸습니다. 네, 국제선이 지금 뭐 미국 내에서는 좀 열릴 수도 있는데 국제선이 안 열렸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를 회복 못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 수준. 그만큼 회복할 여력은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오프닝 주식 투자 전략 중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그러니까 주가 수준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을 회복 못한 주식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투자 전략 중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좀 회사의 모양새라든지 펀더멘탈 체질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좀 다른 기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공주는 이제 국제선이 열려야 좀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화장품 관련 주식 이런 건 중국 시장이 좀 뚫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의 그 포지션을 얼마큼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른데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선두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회복을 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근데 이미 중국 시장이 열린다 한들 이미 따이공들이 좀 많이 갖고 가는 게 있고 중국 시장 자체에서 경쟁력이 조금 이제 그 로컬 기업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을 차지하기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좀 잘 따져보고 선별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서양 쪽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 어떤 분들은 우리 경주마에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서양이 10년 막 그랬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는 단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흐름이 충분히 보였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제 성장도 되게 좋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뭐 그런 아시아 지역의 뭐 한국 포함해서 특히 중국이 사실 그런 흐름을 주도를 해 왔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또 좀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앞으로의 전 세계 이제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제 자본시장 뭐 기술 다 합쳐서 AI 경쟁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글로벌리 AI를 누가 장악하느냐. 사실 중국이 그동안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생각보다 AI 경쟁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느낌까지 줬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으로 패권이 조금 넘어오는 분위기였는데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이번 올림픽 때 좀 그랬어요. 그렇죠. IT 기업들 특히 AI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어찌 보면 약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좀 성장성, 뭐 펀더멘탈 좀 훼손하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아시아로 넘어오는 게 맞는데 그걸 활용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국이다.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랑 AMD의 CEO가 다 아시아계죠. 그죠?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CEO도 인도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인텔의 최대 약점은 CEO가 백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물들은 다 아시아계가 맞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경제 시스템은 다 아직도 미국에 있고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헤게모니는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한번 살짝 다뤄봤는데 전 세계 장이 우리 장뿐이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 뭐 불확실성에 쌓여 있고 하루 뭐 이틀 뭐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 중심 딱 잡고 가셔야죠. 경주마가 여러분의 성투의 길잡이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